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웃긴 웃으시는데 별로 잘 주무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5회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회에 걸친 정책 콘서트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주로 정치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초당적 정치 개혁, 정치 분야에 관한 저의 공약을 줄여서 말한다고 한다면 초당적 정치 개혁입니다. 말하자면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공약들을 저는 내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당적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영조대왕과 정도제왕과 같은 그 당평 인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하겠습니까? 자기 정당 사람들, 자기 패거리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장관으로 등용하고 임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무소속 초당적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대통령들이요, 임기 말기가 되면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무소속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 대통령.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무소속되지 말고 처음부터 무소속 하세요. 전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금방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정치 이 역사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말 막강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나치게 과잉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정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당이라고 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허구한 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숫자도 300명에서 싹둑반토막을 내가지고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당 출신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자기 그 정당 식솔들이 자기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중에서 싹둑반토막을 잘라가지고 밥줄을 잘라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치 개혁의 시대에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당적 정치 개혁 이런 주제로 며칠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치 개혁에 관한 다른 주제들에 관해서는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경제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홍익자본주의를 재창함이라는 주제입니다. 홍익자본주의. 홍익인간 아시죠? 홍자가 무슨 홍자입니까? 넓은 홍. 익자는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이라는 뜻은 넓게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 이렇게 넓게 이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홍익입니다. 넓게라는 말을 뭐 크게라고도 해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넓고 크게 많은 이들에게 이롭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홍익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익 자본주의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자본주의라고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소감을 이제 여쭤보는데, 예. 많은 사람이 널 이롭게 해주는 자본주의.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이건 욕망입니다.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욕망은 그 욕망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이게 자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류 역사상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이제 소위 시장 경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장사를 할 수 있고 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게 근대 사회가 들어선 것인데 이래서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화폐가 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라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점점 더 잘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돈 가진 사람은 점점 더 큰 돈을 벌 수 있죠. 돈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로 나타난 것이 양극화인데 이 사이를 툭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칼 마크스입니다. 이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대체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사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본이 문제다라고 해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칼 마크스가 자본이라는 말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쪽이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칼 마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거 인류 역사상 수십 년 장난치다가 다 망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우리 인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요즘 자본주의 위기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본주의 위기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주 나오죠. G20 정상회의라든가 또 무슨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본주의 위기라고 말하죠. 왜 위기라고들 하는지 생각나십니까? 네. 너무 어렵습니까? 자본주의 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잠시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죠. 처음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봉건 경제가 무너지고 시작이 될 때 아주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칼 마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엄청난 사태가 생긴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국가가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소위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게 되니까 또 반론에 부딪힙니다. 왜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이에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간 것이 바로 뭐죠?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좋은 방면으로만 작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의 세계 금융위기, 소위 금융자본주의라고 해서 미국 월가에서 이 머리 좋은 천재들이 앉아가지고 요상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정말이죠. 잘 되면 떼돈을 벌고요. 그렇지 않으면 몽땅 망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거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면 못 만듭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서 만든 건데 그게 뻥 터졌어요. 그게 뻥 터졌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서브모기지 사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발생을 한 것인데 참 그래 이 미국의 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 금융 아닙니까?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못됐다 이래도 되느냐?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서도 말이죠. 그 월가의 뭐뭐한 금융 회사의 회장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이 스탁 옵션에다가 연봉이 어마어마하다. 미국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어요. 당신들 너무 많이 받는다. 막 야단 법석이 난 겁니다. 그 미국의 재정 위기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렇게 지금 국제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한정한 자유를 줬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된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할 수 있다.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팽배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돈 가진 사람 돈 잘 벌 겁니다. 자본 가진 사람 점점 더 자본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빈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이상으로 지금은 양극화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돈 잘 가진 사람들이 돈 잘 쓰면 좋습니다. 또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금융사고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자본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신자유주의가 오르냐? 아니면 자유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게 오르냐? 이 치열한 논쟁이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119조를 보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에서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주장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2항에서는 뭐냐? 이게 잘못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우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 경제 민주화 논쟁이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2항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2항을 이야기할 때도 1항을 얘기해야 되고 1항을 이야기할 때도 2항을 얘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은 이 두 가지를 고루 다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우리가 늘 어느 한쪽에 편파적일 때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119조의 1항과 2항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자본이라는 게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고를 치나. 그래서 궁리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인간이 내 이익속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버러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버러지하고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짐승들은 서로 싸우면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리고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권투 시합을 하면 이긴 사람은 1등이지만 진 사람은 2등입니다. 2등 때려 죽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우리 짐승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과 같이 버러지와 같이 살아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가야 할 정말 훌륭한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본주의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 앞뒤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자본주의 앞에다가 박애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무슨 자본주의 막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앞에 붙이는 것만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다도 붙입니다. 자본주의 2.0, 4.0 이렇게 자꾸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서 홍익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에 수천 년 전부터 있어온 우리 국민들의 DNA 속에 잠겨져 있는 정신이 바로 이 홍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법에도 보시면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친다는 규정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기에 홍익의 정신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 그것을 이름하여 홍익 자본주의라고 부르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발음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홍익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것일까? 자, 자본은 지 이속을 생각하는 속성이 있죠. 그러니 인간이 자본이 제 이속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제 이속도 챙기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도 이롭게 하는 그런 자본주의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내 이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나의 가족, 또 우리 동네, 우리 국민, 세계 인류에게 모두 보탬이 되는 그런 자본주의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오척 단구의 손바닥만한 인간, 몸뚱아리, 이게 나다. 이게 나다. 그런데 나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보라. 그러면 나의 가족도 내가 되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내가 되고 우리 국민도 나가 되고 전 세계 인류도 나가 된다. 나의 범위가 점점 커간다고 한다면 온 인류가 나와 같다. 기독교나 불교에서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가르칩니다.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불교에서는 자비의 정신으로 인보의 정신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넘어서서 나 아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가 가장 넓어진 것이 바로 홍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넓게,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 최부자 얘기하시죠? 경주 최부자, 그죠? 웃으시기만 하시고, 모르세요? 모르셔서 그러시는구나. 경주 최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1만석 이상은 벌지 마라. 1만석 이상은 벌지 마라. 그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가족이 워낙에 부자니까 2만석, 3만석까지 얼마든지 벌 수 있어. 근데 1만석까지만 벌어라. 더 이상 벌지 말라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넘어가는 것들은 남들 벌어먹도록 남겨두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뭐 먹을 거는 남겨둬? 까치 먹을 건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까치 먹을 까지 몽땅 싹 썰어가지고 다 먹어버려? 그 까치는 뭐 먹고 삽니까? 까치는 뭐 먹고 삽니까? 까치 멸종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을 챙기지만 그러나 까치 먹을 것도 남겨주자는 정신입니다. 경주 최부자가 더 나아가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흉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값싼 땅을 값싸게 내놓았는데 그때 사두면 나중에 값이 올리면 떼부자가 되죠. 떼부자가 되겠죠. 부동산 투기란 게 그런 겁니다. 값쌀 때 샀다가 나중에 뻥튀기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대해서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정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그럴 때 값싸게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이들. 저 여수에 가면 또 이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 댁에서는 이 큰 가옥이 있는데 그 가옥의 뒤편에다가 쌀 뒤주로 갖다 놓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마음 놓고 퍼가겠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가 막힐 정도로 훌륭하신 것은 남의 집에서 쌀 퍼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편에 남몰래 남들 눈에 비치지 않을 때 쌀을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진 사람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까치 먹을 것까지 다 쓸어먹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홍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이속도 챙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공동체가 함께 더 넓게 이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는 홍익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소감 설명을 듣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이쪽 분은 아주 말씀을 잘 안 하고 쓱 미소를 이렇게 지시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홍익 자본주의를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 정책 콘서트를 통해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근데 서구 사람들이 최근에 이르러서 얼마 전부터 아주 이 물질적인 사고에 너무나 능해 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많은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시달다라는 소설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 지혜들을 동양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에서 발달한 자본주의가 동양에 왔습니다. 그것도 한반도에 왔습니다. 한반도에 왔더니 홍익이라고 하는 찬란한 정신이 수천 년부터 있어 왔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홍익을 만났다. 그래서 홍익 자본주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찬란한 새로운 문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에 성공한다면 외국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홍익 자본주의를 이제 다시 배워가야 할 때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홍익 자본주의가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공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홍익 자본주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기업은 홍익적인 기업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기업이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널리 자신들과 관련된 분야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에게는 나쁜 제품 속에서 팔지 마세요. 좋은 제품, 정말 이로운 제품 파세요. 협력 업체들에게 너무 헐값을 깎아가지고 납품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내부의 고객인 직원들 너무 박봉에 시달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요인들에게 고루고루 모두 이롭게 하는 그런 기업이 되세요.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속만 챙기는 노조가 되지 말고 다른 노조들과도 비교해보고 회사의 경영 상태도 살펴보고 그래서 노조도 넓게 이롭게 하는 노조가 되세요. 그래서 홍익적 노조가 되세요. 단체도 홍익적 단체가 되세요. 국가도 홍익적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홍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반성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동안에 얼마나 홍익적으로 살아왔는가. 내 이속만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홍익적인 삶을 지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성스럽고 훌륭해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듣는 좋은 말씀인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게 가능할까? 또 이제 이미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사람들이 욕망을 최대한 실현해야지 행복하다는 그 가치관이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이제 홍익 자본주의로 바꾸려면 남과 더불어서 사는 또 홍익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게 교육 차원에서 청소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또 평생 교육으로 이어져서 그런 홍익 정신이 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육 전문가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돼야지 세상을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네, 고맙습니다. 욕망의 절제, 이거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 가장 지름길이고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바로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 삶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 마음의 행복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잘 체화됐으면 좋겠다.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대한민국 교육법에는 홍익 인간의 정신 이념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나라의 지금 교육이 홍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하고 심지어는 칸닝구하고 이런 교육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렸을 적부터 이런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이라고 하면 이게 또 너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이렇게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대로 상처받습니다. 맨날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만 해보세요. 엄청 상처받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아가서 또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의 현장은 상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그 배가 아플 때 엄마들이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죠. 그럼 낫죠. 그래서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약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내가 엄마와 같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내 상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따뜻한 약손이 되어줘야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의 배를 살살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 손 약손이야.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또 다른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야야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 상처 괜찮아질 거야. 라고 따뜻한 약손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가 체험으로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체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돈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감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에 관한 저의 정책을 또 다음 적절한 기회에 이 정책 콘서트에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다른 문제는 있으십니까?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